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 자, 우리 거시경제 공부하다 보면 뭐 GDP다, 이자율이다, 물가다 아주 그냥 변수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머리 아프시죠?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복잡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딱 꿰뚫는 핵심 원리 제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거시경제 파트만 들어오면 와, 변수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하면서 막막해해요. 사실 국가 전체 경제를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요, 걱정 탁 붙들어 매세요. 이 복잡한 세상을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무게가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단순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경제를 딱 세 개 시장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거시경제 이론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시장,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그리고 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생산물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동차, 스마트폰, 쌀, 미용실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한 군데 모아서 거래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시장에서 한 나라의 총 생산량, 즉 우리가 배운 실질 GDP가 결정되고요. 또 그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 바로 물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에요. 현실에서는 의사, 프로그래머, 건설 노동자, 직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시경제에서는 일단 그런 차이는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그냥 모든 종류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커다란 시장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바로 이 가상의 노동시장에서 국가 전체의 고용 수준하고 노동의 대가인 평균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폐 시장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는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자산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이 모든 복잡한 자산들을 딱 두 개, 화폐 아니면 채권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와, 진짜 과감한 단순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경제의 핵심 원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화폐랑 채권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볼게요. 화폐는 어때요? 물건 살 때 너무 편하죠. 근데 지갑에 넣어둔다고 이자가 막 붙진 않잖아요. 반면에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을 주지만 이걸로 당장 편의점 가서 빵을 살 순 없어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자율이라는 건 뭐다? 바로 채권을 샀으면 받았을 이자를 포기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 개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금리가 몇 프로예요 할 때 말하는 그 금리가 바로 이 명목 이자율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원금분의 이자. 예를 들어서 연 이자율이 10%다? 이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을 때 1년 뒤에 1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10만 원, 과연 1년 전에 10만 원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만약에 그 1년 사이에 물가가 20%나 올라버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돈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내가 받은 이자로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실질 이자율을 따져봐야겠죠. 이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식이 바로 피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1 더하기 명목 이자율은 1 더하기 실질 이자율 곱하기 1 더하기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분이랑 물가 상승분이 합쳐져서 명목상, 즉 눈에 보이는 증가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I는 명목이자율, R은 실질이자율, 그리고 저 파이 모양은 물가상승률을 뜻합니다. 와, 근데 방금 본 피셔 방정식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풀거나 분석할 때 훨씬 더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한 근사식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실질이자율은 대략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과 같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서 별표 5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5%인데 물가가 3% 올랐다? 그럼 나의 진짜 수익률, 즉 실질이자율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질이자율도요,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바로 사전적 실질이자율과 사후적 실질이자율입니다. 사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이 일어나기 전, 즉 앞으로 물가가 이만큼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해서 계산한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예금할 때 머릿속으로 따져보는 게 바로 이 사전적 실질이자율이죠. 반면에 사후적은 뭐냐?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실제로 발표된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한 이자율이에요. 내 투자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적표를 매길 때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실질이자율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중요한 물가 상승률, 즉 물가 수준의 변화라는 건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계산 방법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 아주 간단한 가상의 경제가 있다고 한번 보죠. 2020년을 기준이 되는 해, 즉 기준 연도로 잡고 2023년을 비교하는 해, 비교 연도로 잡을게요. 이 나라에서는 쌀, 옷, TV 딱 3가지만 생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연도의 가격이랑 생산량이 표에 나와 있죠? 여기서 P0는 기준연도 2020년 가격, Q0는 기준연도 생산량, 그리고 P1, Q1은 비교연도 2023년의 가격과 생산량을 뜻하는 거예요. 물가를 재는 첫 번째 방법은 파시의 지수입니다. 파시의 지수의 핵심은 딱 하나. 비교연도의 생산량 Q1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사람들이 소비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물가가 얼마나 변했나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배운 GDP 디플레이터가 바로 이 파시 지수 방식입니다. 공식을 보면 분모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비교연도 생산액이고 분자는 비교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비교연도 생산액이에요. 자, 그럼 표를 보면서 직접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분자에 있는 시그마 P1, Q1은 뭐죠? 맞아요. 2023년의 명목 GDP죠. 쌀 가격 70 곱하기 생산량 11 더하기 옷 가격 2 곱하기 생산량 120 더하기 TV 가격 280 곱하기 생산량 3. 이거 다 더하면 1850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분모인 시그마 P0Q1, 즉 2023년의 실질 GDP를 계산하면 1270이 나와요. 그럼 결국 식은 1270분의 1850에 100을 곱하는 게 되겠죠.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결과는 145.6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준연도인 2020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3년의 물가지수는 145.6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파시지수 기준으로 보면 물가가 45.6%나 올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라스파이레스 지수입니다. 이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파시지수랑 정반대예요. 기준을 뭘로 삼는다? 바로 기준연도의 생산량 Q0를 사용합니다. 즉, 과거에 사람들이 소비하던 상품 묶음을 지금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바로 이 방식으로 계산돼요. 공식은 분모의 기준연도 명목 생산액, 분자에는 비교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기준연도 생산액을 놓고 100을 곱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계산해 봅시다. 분모인 시그마 P0, Q0는 2020년의 명목 GDP니까 표에서 50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100 더하기 200 곱하기 2 이걸 다 더하면 딱 1000이네요. 그리고 분자인 시그마 P1, Q0는 2020년의 상품 묶음을 2023년 가격으로 사는 비용이니까 70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280 곱하기 2 이걸 다 더하면
1460이 나옵니다. 그럼 1000분의 1460에 100을 곱하면 끝! 계산 결과는 146이 나왔습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물가 지수가 146, 즉 물가가 46% 오른 걸로 계산되네요. 아까 파시에 지수로 계산한 145.6이랑 살짝 다르죠? 네, 이처럼 어떤 해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물가지수 계산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 많이 배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복잡한 거시경제는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누는 단순화 과정에서 출발한다. 둘째, 돈의 진짜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가 수준은 비교연도 기준인 파시 지수와 기준연도 기준인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측정한다. 이 세 가지는 시험 전날 꼭 다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지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앞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을요, 저 짱 박사가 정말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저랑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